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의 공간, 발췌 내용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네. 오늘은 이걸 가지고 기억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사회를 만들고 또 때로는 어떻게 좀 우리를 다르게 보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깊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드는 어떤 엔진이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기억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힘, 문화적인 틀, 심지어는 뭐랄까 권력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또 지워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이 자료가 잘 보여주죠. 그렇죠. 개인의 정체성에서부터 뭐 국가 이야기까지 작동 방식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럼 먼저 나라는 존재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로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나로 있는 거다. 네. 기억이 곧 자아다. 이건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하는 나, 이거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로크한테는 기억, 그러니까 의식의 그 연속성이 개인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거죠. 아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기억이 무슨 비디오 테이프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다. 네. 현재의 관점에서 계속 다시 해석되고, 다시 구정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것도 계속 변주되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기억이라는 게. 이게 개인을 넘어서 집단으로 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셰익스피어 사극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왕족 교육용이 아니라 영국 민족 전체의 어떤 공동 기억을 만드는 도구가 됐다.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걸까요? 아니면 좀 의도적인 만들기였을까요? 바로 그게 아스만이 말하는 기능 기억, 영어로는 functional memory라고 하죠. 그거의 핵심입니다. 기능 기억. 네,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다지고 결속력을 높이려고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딱 선택해서 강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선택하고 강조한다. 네, 민족이나 국가 같은 공동체는 이런 기능 기억 위에 세워진다고 봐도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지역적 차이나 사회적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라는 더 큰 정체성 아래로 이렇게 통합되는 경향이 있죠. 하긴 우리 민족 이런 말을 할 때 다 똑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로 묶이는 느낌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능 기억을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좀 빠지거나 배제되는 기억도 생기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특히 그 페미니즘 연구에서 지적한 거 있잖아요. 문화적 기억이 너무 남성 중심으로 기록돼서 여성들은 그냥 무명으로 사라진다. 이게 단순히 잊혔다기보다 구조적으로 망각된다는 표현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걸 이제 구조적 망각, structural forgetting이라고 부르죠. 구조적 망각?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 예를 들어 뭐 위대함이라던가 명성 같은 기준 자체가 이미 특정 집단,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남성 엘리트들이죠. 그들에 의해 설정되면 그 기준에 안 맞는 존재나 경험은 자연스럽게 기억의 정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군요. 여겨지는 그런 방식의 편향성이 더 교묘한 거죠. 승자의 기록 뒤에는 항상 패자의 망각이 따르고요. 그래서 이제 억압받던 집단들은 공식 기억에 맞서는 반기억, 그러니까 카운터 메모리를 통해서 자기들 이야기를 다시 살려내고 미래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요. 와,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선택되고 심지어 구조적으로 지워질 수도 있다니. 그럼 반대로 기억을 아주 강력하게 딱 붙잡아두는 힘은 뭘까요? 옛날 기억술 보면 막 충격적인 이미지 쓰고 그랬다면서요? 네네. 현대 심리학에서도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더 잘 기억된다는 걸 보면 역시 감정? 이게 핵심일까요? 감정,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니체는 한술 더 떴어요. 가장 확실하게 기억을 새기는 방법은 바로 고통이라고 봤습니다. 고통이요? 네. 즐거운 기억보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 몸에 훨씬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심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중요한 규칙이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일부러 고통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일부러요? 네, 그 피에르 클라스트르가 분석한 원시부족 성년식 같은 거 보면 신체에 고통을 가하고 흉터를 남기잖아요. 그게 바로 몸의 기억을 만드는 장치였다는 거죠. 몸에 새기는 기억. 네.
그리고 또 글로 쓰인 기록 말고 유물이나 패러 같은 흔적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중요해요. 이런 건 의식적인 검열을 좀 덜 거친 그 시대의 무의식적인 기억을 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콥 브루크하르트 같은 역사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도 했어요. 고통이 기억의 매개라니 좀 섬뜩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새겨지고 또 잊히는 기억들은 다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 걸까요? 아스만은 여기서 기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정체성이랑 직접 연결돼서 막 쓰이는 기능 기억이에요. 컴퓨터로 치면 즐겨찾기 같은 거죠. 아, 즐겨찾기. 네. 다른 하나는 당장은 안 쓰이지만 그냥 방대한 정보가 보관만 되어 있는 저장 기억, 스토레이지 메모리입니다. 이건 뭐랄까 거대한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같은 거예요. 도서관. 네, 지금은 잠자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발굴돼서 새로운 의미를 얻거나 아니면 기능 기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아하. 그럼 잊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저장 기억 속에서 보존적 망각, preservative forgetting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마치 발굴을 기다리는 유물처럼요. 네.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억이라는 게 과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고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뭘 기억하고 뭘 잊을지 선택하는 그 항의 자체가 이미 현재의 관점이나 권력이 들어가는 거고요. 핵심이 바로 그거죠. 기억은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되는 대상이라는 거. 기능 기억과 저장 기억,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보존적 망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에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기억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되고 또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고 그저 저장 기억 속에 잠들어 있지만 언젠가 당신이나 혹은 다음 세대가 새롭게 발견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보존된 망각 속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